안녕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깊이 한번 파고들어 볼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소프트웨어 관리 분야의 뭐랄까? 살아있는 전설이죠. 제럴드 J. 와인버그의 역작, 퀄리티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 줄여서 QSM 시리즈입니다. 네, 이게 페이퍼백으로는 4권인데 전자책으로는 무려 9권에 달하는 엄청난 분량이죠. 맞아요. 그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집중할 부분은요. 바로 4권 2부의 첫 번째 챕터, 메타 플래닝, 파트 1, 인포메이션입니다.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밤낮으로 머리 맞대고 만든 전략 계획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결국 아무도 안 보는 먼지 쌓인 서류가 되어버릴까요? 이 측은요, 그 원인이 계획의 내용이 아니라 계획을 짜는 과정 그 자체에 있다고 딱 꼬집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계획을 위한 계획, 바로 메타 계획, 메타 플래닝이라는 개념과 그 첫 단추인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책이 시작부터 아주 재미있는 그림 두 개를 딱 보여주면서 시작하잖아요. 네. 하나는 조직 개발, 기술, 고객 같은 내외부의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싹 모아서 정말 멋진 비전을 만들어내는 아주 이상적인 전략 계획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게 그림 1-1이고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두 번째 그림 1-2가 현실을 아주 뼈아프게 꼬집고 있어요. 아, 그거요? 이 그림을 보면 정보의 출처가 새우 마티니, 점성술, 뜬 소문 이런 것들이에요. 아, 정말 황당하죠? 결과물은 아무도 안 읽는 파일이라는 서류 캐비넷으로 직행하고요. 이게 그냥 웃자고 그린 그림이 아니라 사실 수많은 조직의 슬픈 좌화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저 두 번째 그림이 아닌 첫 번째 그림에 가까워질 수 있는가, 바로 그 방법에 대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비밀을 푸는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찾아보죠. 많은 조직들이 정말 멋진 계획을 세우지만 번번이 실패하는데 저자는 그 이유가 무엇을 바꿀지는 알지만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 바로 거기서 메타 계획, 그러니까 메타 플랜이라는 핵심 개념이 딱 등장하는 거죠. 아, 메타 계획이요? 네, 조직 전체를 위한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 전에 자, 잠깐만, 우리 지금 계획을 세우는 이 과정 자체에 문제는 없나?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계획을 만들 수 있지? 이 질문에 먼저 답하는 과정이에요. 일종의 부트스트래핑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부트스트래핑? 컴퓨터가 스스로 전원을 켜는 것처럼 계획을 잘 세우기 위해서 계획 프로세스 자체를 먼저 점검하고 개선한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기 신발끈을 당겨서 스스로를 들어 올리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성공적인 메타 계획을 위해서 3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3가지요? 네, 첫째는 양질의 정보 수집, information gathering, 둘째는 시스템적 사고를 포함한 문제 해결, problem solving, 그리고 마지막은 계획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방법론, mechanics입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단서, 바로 조직 수집 단계에서 조직들이 어떤 함정에 빠지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결국 어떤 정보로 시작하느냐가 계획의 퀄리티를 거의 다 결정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저자가 지적하는 첫 번째 함정이 바로 필수적인 정보의 누락, 오미션 오브 인포메이션이죠. 근데 책에 나오는 사례를 보면 이게 그냥 실수로 몇 개 빠뜨리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아주 의도적이고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정보를 무시하는 경우들이죠. 제가 제일 황당했던 사례가 고객의 목소리, The Voice of the Customer라는 프로젝트였어요. 아, 네. 아니, 이름은 이렇게 거창한데 1년 넘게 진행하면서 정작 고객을 단 한 명도 참여시키지 않았다고요? 네.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책의 통찰인 것 같아요. 겉보기엔 정말 비상식적인데 그 조직 내부의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들여다보면 또 이해가 가기 시작하거든요. 두려움이요? 네. 관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만이 가득한 고객이랑 직접 마주 앉아서 껄끄러운 협상을 하는 건 엄청난 스트레스란 말이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고객을 피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회의실에 모여서 고객은 아마 이걸 원할 거야 라고 지레짐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와, 이건 요즘 애자일 방법론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고객 중심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네요. 정면으로 배치되죠. 결국 아무리 멋진 도구나 방법론을 도입해도 고객을 직접 마주할 수 있는 문화가 없으면 다 소용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메타 계획은 아주 명확해요. 관리자의 용기에만 의존하지 마라. 대신 고객 만족도를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측정해서 개발팀을 포함한 조직 전체와 투명하게 공유하는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라. 아, 시스템으로 만들어라. 네. 관리자들이 고객 뒤에 숨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라는 거죠. 고객을 무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고객이 절반으로 줄었는데도 충성스럽지 않은 고객 의견은 들을 필요 없어 하다가 망해가는 회사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저는 그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본 게 자기 회사의 비즈니스 전략 자체를 무시하는 경우였어요. 아, 맞아요. 그 일화 정말 기가 막히죠? 네, 전략 회의를 하다가 회사 전체 전략 계획서가 필요해졌는데 30분을 찾아다녀도 아무도 못 찾아서 그냥 에이 없던 셈 치자 하고 회의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그냥 다 같이 모여서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 시간 아니었을까요? 하하,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가장 치명적인 정보 누락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조직 내부의 정보, 즉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경우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비극적인 지점이죠. 관리자들이 회의실에 모여서 조직도만 펼쳐놓고 마치 프로스포츠팀 단장들이 선수카드 거래하듯이 직원들을 이리저리 옮기는 회의에 참석했던 한 기술 리드 이야기는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어요. 네, 그 회의에서 자기 팀원 7명이 다른 팀으로 넘어가는 걸 알게 됐는데 더 충격적인 건 그 7명 중 하나가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통보받았다는 거죠. 와, 그건 정말 그냥 슬픈 걸 넘어서 모멸감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그냥 체스팔의 말이었구나 하고요. 이런 식으로 세운 계획이 직원들 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보듯 뻔하죠. 그래서 여기서의 메타 계획은 관리자들끼리 결정하지 말고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과 함께 조직의 생산성이나 역량을 측정하고 논의하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겁니다. 아, 현장의 목소리가 빠진 계획은 그저 공허한 숫자 노름에 불과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미스터리는 풀렸네요. 계획이 실패하는 이유는 필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든 무지해서든 빼놓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보를 모으기는 하는데 그 정보가 완전히 엉터리인 경우도 있잖아요. 네, 바로 그게 두 번째 함정이죠. 이게 두 번째 함정으로 이어지는군요. 네, 신뢰할 수 없는 정보 출처, unreliable sources의 문제입니다. 정보를 모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정보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품질 관리의 대가인 에드워즈 데밍, W. 에드워즈 데밍이 지적한 아주 치명적인 병폐를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보이는 수치에만 의존해 회사를 운영하는 것. Running a company on visible figures alone. 보고서에 찍힌 숫자가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보고를 위해 예쁘게 포장된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현실을 봐야죠. 그래서 이 책이 제안하는 메타 계획 중 하나가 돌아다니면서 관리하기, Management by Walking Around 같은 기법이에요. 그거요? 관리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현실을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관리하기. 좋은 말이긴 한데 솔직히 요즘 같은 원격 근무 시대에도 이게 좀 유효할까요? 자칫하면 그냥 직원들 감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세요. 핵심은 물리적으로 돌아다니는 행위 자체가 아니에요. 현실을 직접 마주하려는 의지에 있는 거죠. 원격 근무 환경이라면 정기적으로 팀원들과 1대1 화상 미팅을 하면서 보고서 너머의 어려움은 없는지, 진짜 속마음은 어떤지 진솔하게 대화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물론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관리자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들을 마음이 없다면 차라리 자기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더 낫습니다. 듣는 신용만 하는 게 더 낫다. 그렇죠. 불안정한 프로세스를 측정하는 문제도 정말 심각하게 다루더라고요. 한 달간 버그 수가 9.8%나 증가했는데 보고 회의에서는 월간 증가율이 처음으로 10% 미만을 기록했으니 대단한 진전이다 라고 보고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요. 그건 개선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얼마나 통제불능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일 뿐이죠. 하하,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나옵니다. 불안정한 프로세스를 최적화, optimize 하려 하기 전에 그 프로세스를 안정화, stabilize 시키는데 먼저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안정화요? 네. 매달 버그 수가 막 200개, 50개, 300개, 80개 이렇게 널뛰는 프로세스에서 나온 평균은 아무 의미 없는 소음일 뿐입니다. 이건 마치
엔진이 막 흔들리면서 차체를 부수고 있는데 연비를 개선하겠다고 엔진 오일을 바꾸는 격이죠. 아, 비유가 확실하네요. 일단 엔진부터 단단히 고정시키는 게 먼저 아니겠어요? 먼저 예측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야 측정이 의미가 있다. 데이터와 의견을 혼동하는 문제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맞습니다. 관리자 1000명이 우리 조직은 분명히 개선되고 있어 라고 굳게 믿는다고 해서 조직이 정말 개선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냥 1000개의 의견일 뿐 데이터가 아닙니다. 메타 계획은 이런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라 누가 봐도 검증 가능하고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측정 시스템을 요구해야 합니다. 느낌이 아니라 팩트로 이야기하자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서까지 찾았어요. 계획이 실패하는 이유는 신뢰할 수 없는 정보, 즉 가짜 현실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요, 이제 진짜 어려운 문제 같은데 제대로 된 정보를, 그것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모았는데도 계획이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있죠. 데이터는 넘쳐나는데 이틀짜리 전략회의에서는 3시간 동안 로고 디자인만 붙잡고 있는 시기죠. 바로 그게 마지막 세 번째 함정, 잘못된 수준의 세부 정보, wrong level of detail 문제입니다. 이건 아주 교묘하면서도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중요한 문제가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건가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중요한 문제, 예를 들어 우리 제품의 시장 경쟁력이 왜 떨어지고 있는가 같은 질문에 답할 데이터가 아예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 다들 할 말이 없는 거죠. 둘째는 더 심각한데요. 데이터를 가지고는 있는데 그 문제를 꺼내면 누군가 불편해지거나 정치적인 갈등이 생길 걸 아니까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겁니다. 회피요? 네. 그럴 때 사람들은 가장 안전하고 만만한 주제, 즉 로고 색깔이나 글자 폰트 같은 사소한 문제에 매달리게 되죠. 일종의 집단적 현실 도피라고 볼 수 있어요. 뜨끔하네요. 생각해보니 그런 회의를 해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누구나 있죠. 정밀도 수준이 완전히 다른 데이터를 한데 섞어버리는 문제도 지적하죠. 스프레드시트 한 장에 내년 예상 업무량 증가 30%처럼 아주 거시적인 예측이랑 코드 한 줄당 평균 노동시간 48분 37.2초 같은 초정밀 데이터를 같이 넣어두는 거예요. 그건 사과와 우주선을 비교하려는 것과 같아요. 아무런 의미 있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죠. 이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메타 계획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바로 모든 데이터의 편차 추정치, Estimates of Variance를 함께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편차 추정치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예를 들어 내년 시장 점유율 예측치를 그냥 17%라고 보고하는 것과 17% 플러스 마이너스 7%라고 보고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후자는 최악의 경우 10%, 최상의 경우 24%까지 변동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17% 플러스 마이너스 1%는 아주 정밀하고 신뢰도 높은 예측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편차를 함께 봐야 그 숫자가 가진 진짜 무게를 알 수 있고 함부로 데이터를 섞는 오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네요. 불확실성을 투명하게 드러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최신 기술 유행, 패드에 휩쓸리는 계획도 이 세 번째 함정에 속한다고 하죠. 네. 저자가 아주 통렬하게 한마디 하잖아요. 당신네 조직이 지금 프로젝트 하나에 돈과 시간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제발 화려한 인공지능 예측 소프트웨어 같은 거 도입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요. 하하, 아주 직설적이네요.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유행을 좇는 건 모래 위에 성을 쌓으려는 것과 똑같다는 일침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 즉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계획이 실패하는 미스터리의 해답을 정리해볼 시간인 것 같네요. 네, 한번 정리해보죠. 첫째, 성공적인 전략 계획은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시작된다는 것. 둘째, 그 성찰의 결과물이 바로 메타 계획, 즉 우리의 계획 수립 프로세스를 먼저 계획하는 지혜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메타 계획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정보 수집 과정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세 가지 함정, 정보의 누락, 신뢰할 수 없는 출처, 잘못된 수준의 디테일을 정확히 인지하고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계획의 실패는 계획의 내용이 아니라 계획이 서 있는 그 부실한 정보의 토대 때문이었네요. 네, 오늘 그 미스터리를 아주 잘 풀어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이 책에서 제안하는 흥미로운 연습 과제를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조금 바꿔봤어요. 네.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1년짜리 전략 계획을 세운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먼저 혼자 조용히 여러분 개인의 인생 목표와 계획을 적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온 가족이 모여서 우리 가족 전체의 목표와 계획을 함께 만들어 보는 겁니다. 아, 재밌겠네요. 그리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의 개인 목표와 가족의 공동 목표는 얼마나 일치하나요? 혹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무시되지는 않았나요? 신뢰할 수 없는 정보, 가령 옆집 아들은 이렇다더라 같은 것 때문에 논쟁이 벌어지진 않았나요? 이 작은 연습이 어쩌면 여러분이 매일 겪고 있는 직장에서의 계획 수립 과정에 대해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